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2쪽에 나온 가는 길이라는 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 제목이 가는 길인데요. 떠나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을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화자가 하는 노래입니다. 자, 지은이는 김소월인데요. 우리 김소월 시인의 이름을 못 들어본 학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유명한 시인이죠. 뒤에서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를 읽고 내용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두 사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인데요. 1년과 2년은 보시기에도 조금 길이가 짧고 3년, 4년은 1, 2년에 비해서 길이가 길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보고 계시죠? 네. 자, 1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자, 여기서 그립다. 화자의 심정이 단적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립다.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 있어요. 그립다. 그립다는 말을 할까 생각하니 그림이 더욱더 사무친다는 심정을 고백하고 있죠. 그립다고 말을 할까? 말을 아직 못한 모양입니다. 말을 할까? 생각해보니 너무 그리워. 더욱더 그립다.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가 사실은 할까 옆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러 다음 행에다가 배열을 했어요. 이것을 행간걸침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다음 행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여기서 행간걸침의 역할은 망설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더욱더 효과적이다 하는 얘기죠. 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여기까지가 1년입니다. 1년은 이별의 안타까운 마음, 화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이 1년 이별의 안타까움, 중심 내용이 이별의 안타까움이고요. 1년의 특징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그립다라는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돼 있죠. 그 다음에 행간걸침. 자, 여기 한이라는 말이 할까 옆에 와야 맞는데 그 다음 줄에 그 다음 행에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간걸침인데 행간걸침의 효과는 망설임의 감정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는 맨 오른쪽마다 이렇게 빗금을 권하는데 이게 음보 표시가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시조 4편을 공부하면서 음보에 대해서 배우셨죠? 보통 3글자나 4글자를 읽고 한 번 쉬는데 근데 3글자, 4글자를 읽고 한 번 쉬는 게 맞기는 하지만 뭐 5글자를 읽고 쉴 수도 있고 3글자, 4글자가 꼭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년을 3음보로 나눴습니다. 그립다, 끊고, 말을 할까, 끊고, 하니 그리워. 이렇게 해서 1년이 모두 3음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행이 한 음보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연. 그냥 갈까? 자, 그립다고 말을 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말까, 상당히 많이 망설이고 있어요. 그냥 갈까? 내적 갈등과 망설임이 드러나 있죠.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하고서는 말줄임표가 드러나 있어요. 이 말줄임표는 미련과 여운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연인데 2연의 중심 내용은 망설임과 갈등의 심화예요. 자, 2연의 특징은 말줄임표에 있는데 미련, 여운을 나타낸다. 갈등이 지속된다.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지속되고 이런 갈등이 지속됨으로써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연이에요. 자, 2연도 보시면은 3음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갈까 끊고 그래도 끊고 다시 더 한번 끊고 그래서 2연도 역시 3음보로 이루어져 있고 2연도 한 행이 한 음보로 구성되어 있죠. 자, 1년부터 2년까지가 화자의 내면 심리. 여기 보면은 맨 왼쪽에 글자가 조금 잘렸는데 화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운 마음도 드러나 있고 이럴까 저럴까 말까 망설이고 갈등하는 그런 심리도 드러나 있고 그래요. 화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어서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은 먼저 선자고요. 정은 정서, 느낌, 생각이 드러난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년으로 가볼게요.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읽어보니까 아까 했던 1년, 2년보다는 확실히 길이상으로 길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산에 까마귀가 울고 있어요. 좀 이따가 해가 질 것 같아요. 저녁 때가 됐나 봐요. 사실 까마귀는 그냥 울고 있는 건데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까마귀가 우는 게 해가 지니까 빨리 나보고 길을 떠나라 재촉하는 것 같아요. 사실 까마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는 거죠. 그렇게 빨리 떠나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운다. 이 생각은 화자의 생각인 거죠. 자, 여기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까마귀는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으로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하는 소재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로 나와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설명은 한쪽 뒤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까치가 울면은 기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들을 많이 하셨고 까마귀가 울으면은 왠지 나쁜 일, 흉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자, 해가 지니까 하루 중에서 저녁 때가 된 것 같은데 시간적 배경이죠. 옛날에는 해지기 전에 모든 일을 끝마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두워지기 전에, 껌껌해지기 전에, 해지기 전에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떠나라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제3년의 중심 내용은 떠나기를 재촉하는 까마귀. 자, 그 다음에 사연도 3년 못지않게 1년, 2년보다 긴데요. 앞강물, 뒷강물. 자, 앞에도 뒤에도 강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가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예요. 그 다음에 이별의 이미지를 지니는 소재인데 왜 이별의 이미지를 지니냐면 옛날 노래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강을 건너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평양에 있는 대동강을 건너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경우 그런 노래, 뭐 송인이라든가 아니면 서경별곡 같은 그런 노래들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물은 이별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소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을 건너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이고 이별의 이미지를 지니는 소재예요. 흐르는 물은 자,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강물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멈추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설명이 나와 있네요. 사실 강물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건데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강물이 흘러가면서 화자한테 빨리 따라와. 빨리 떠나야 돼. 빨리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까마귀처럼 강물도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예요.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연달아는 계속해서 흐릅디다려, 흐릅디다려는 흐릅니다 그려 이런 뜻인데 이게 평안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이 지은인 김소월 시인이 평안도가 고향이라서 김소월 시인의 작품을 보면 평안도 사투리가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강물 이게 사연의 중심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 강물 이런 것들은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1년과 2년이 내적 심리가 나오고 먼저 화자의 심리가 나왔었죠. 여기 3년 사연은 외적 상황이에요. 배경, 자연적인 배경. 그래서 후경은 나중에 경치가 나왔다. 그래서 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이제 또 빗금으로 음보 표시를 해놨는데 아까 1년, 2년은 짧다 보니까 한 음보가 한 행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길다 보니까는 한 행이 3음보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2음보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1음보로 이어진 경우도 있네요. 자,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이거는 3음보 한 행이 그 다음에 서산에는 해진다고 이거는 한 행이 2음보로 이루어진 거고 지적입니다는 한 행이 1음보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앞강물, 뒷강물 이건 한 행이 이음보로 이루어진 거고 흐르는 물은 이거
하는 보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어서 따라 오라고 따라가자고 사문보로 봅니다. 자, 여기 사연의 삼행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서 다음에 쉬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또 하는 보로 보는 해설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어서 따라 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해설이 더 많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해설도 있긴 있습니다.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마치 강물이 나보고 빨리 오라고 이별을 재촉하는 것 같아요.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사문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에서는 이 음보, 이제 사문보율이라는 거 음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대충 했는데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1년의 중심 내용은 이별의 안타까움, 2년의 중심 내용은 망설임과 갈등의 심화. 그래서 1, 2년이 선정에 해당이 되죠. 먼저 내면적 상황이, 내면 심리가, 화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년, 떠나기를 재촉하는 까마귀, 4년,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강물. 이거는 3년과 4년은 후경, 이별의 외면적인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문으로 된, 한자로 된 한시를 많이 배웠는데요. 한시에 보면은 경치가 먼저 나오고 느낌, 감상, 정서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시에서는 선경, 후정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는 선경, 후정이 아니라 선정, 후경이니까 여기 빨간 글씨를 좀 크게 해놨는데 선정, 후경이니까 헷갈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아까 객관적 상관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그랬죠. 사실 까마귀는 그냥 우는 거예요. 강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나 강물을 보고 화자가 빨리 떠나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객관적 상관물은 시적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여기서는 까마귀나 강물 같은 얘네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빨리 떠나야 되겠다는 이별의 뭐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별을 재촉하는 마음 이런 정서를 간접적으로 담아내는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까마귀는 아까 앞에 해설에서도 읽었지만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이며 이별을 재촉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강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며 이별의 이미지를 지닌다. 왜 이별의 이미지냐 하면은 옛날 노래에서는 강을 건너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하면서 이별을 재촉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 이거죠. 이별을 재촉하는 외적 상황,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하고 화자의 슬픈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이 시에서 까마귀와 강물은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년과 2년은 좀 짧고 3년과 4년은 거기에 비해서 길었는데요. 자, 여기 구성 방식을 보면요. 1년과 2년은 한 행을 이름보로 구성하여 이게 좀 길이가 짧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자 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느리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게 읽다 보니까 이별을 망설이는 화자의 모습과 느린 호흡이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 4년은 1, 2년에 비해서 길었는데 각 행을 이름보, 이음보, 삼음보 이렇게 각각 구성되어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삼음보의 경우는 더 빠른 속도로 읽게 된다. 화자의 떠나야만 하는 조급한 마음과 빠른 호흡이 서로 대응한다. 그래서 1, 2년은 짧은 시행, 느린 호흡,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이고 3년, 4년은 길다란 시행, 빠른 호흡, 좀 빨리 읽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외면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이것은 화자의 정서와 시의 호흡이 서로 대응하여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 밀접한 가까운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핵심 사항을 볼까요?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전통적. 전통적이라는 것은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민요적인 성격을 띄어서 전통적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요적. 자, 민요가 뭐냐면 옛날부터 민중들 사이에 불리워져서 구전되어 전해 내려오는 노래를 민요라고 하는데
민요가 보통 삼음보유를 지닌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민요적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상적은 슬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서정적은 인간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리움의 감정, 뭐 망설임의 감정, 슬픔, 안타까움의 감정 이런 것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자는 인과의 이별. 자, 인과 이별하니까 왠지 안타깝고 왠지 슬플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운율은 이게 정형시가 아니라 자유시니까 내재율이고요. 그 다음에 삼음보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7호조의 민요적 율격이라고 그랬는데 7호조 이거는 음수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7글자, 5글자의 짜임이 많다는 얘기죠. 그립다 말을 할까 이게 7글자고요. 한이 그리워 이게 5글자예요. 그래서 7호조의 음수율을 보이는데 이게 정형시가 아니라 자유시다 보니까 7호조인 것도 있지만 물론 7호조가 많긴 하지만 뭐 꼭 100% 정확하게 7글자, 5글자씩만 짝지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 글자 수가 자유롭습니다. 딱 7글자, 5글자로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제는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특징은 선정, 후경의 구조를 취한다. 그래서 한시에서 나오는 선경, 후정이랑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의 두 번째, 유음과 비음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둔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작년에 문법 시간에 유음이 뭔지, 비음이 뭔지 배웠는데 뭐 좀 까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유음에는 리을이 있고요. 리을. 비음에는 니은, 미음, 이응이 있어요. 이런 음운들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같은 데 보면은 맨 마지막 행에 보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운을 많이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여러 번 설명했듯이 객관적 상관물, 까마귀 강물, 사실 까마귀 강물은 별 생각 없는데 이런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 빨리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별의 슬픔, 안타까움 이런 정서를 드러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행의 길이와 어조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다. 자, 시행의 길이가 1년, 2년은 조금 짧았고 3년, 4년은 그거에 비해서 길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1년, 2년은 느린 호흡이고 3년, 4년은 빠른 호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년, 2년은 망설임, 갈등 이런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기에 적절하고 3년, 4년은 빠른 호흡이다 보니까는 빨리 떠나야만 하는 외적 상황, 이런 재촉하는 그런 상황 이런 거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의 지은이 김소월. 참 유명한 시인인데 본명은 정식. 자, 민요 시인으로 민요풍의 시를 많이 썼어요. 민요풍의 시라는 것은 7호조의 음수율, 삼음보율 이런 걸 지닌 이런 운율을 지닌 시를 많이 썼어요. 등단한 소월은 등단은 이제 데뷔했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한에다가 슬픔이죠. 슬픔의 정서를 여성적인 어조로서 그래서 김소월의 시를 보면 여성적 꼭 여성이 쓴 것 같은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적 정조로서 민요적 율조와 민중적인 감정, 정감을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주요 작품으로는 산유화, 접동새 등이 있고 시집으로는 뭐 진달래꽃, 소월, 시초 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43쪽에 학습활동이 나오는데요. 각 연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다가 답을 간단하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 작품의 형식이 작품의 내용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알아보자. 화자가 처한 상황을 알아보고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화자는 지금 인과 이별하는 상황이에요. 내키지는 않겠지만 임을 두고 길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와 관련하여 시어 까마귀와 강물이 이 작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보자. 까마귀와 강물은 이 시에서 객관적 상관물의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으로 인과 이별하는 시적 화자의 안타까움, 심리적 갈등 이런 것들을 형성화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까마귀는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임으로써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강물은 끝없이 흐르는 시간 및 이별의 이미지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하면서 화자에게 빨리 떠나야 함을 재촉함으로써 이별의 아픔을 심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시에서 까마귀와 강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가번은 1년이고 동그라미 나번은 사연의 일부다. 가와 나의 시행배열을 단어에 따라 정리해보고 이러한 시행배열이 주제 전달에 미치는 효과를 말해보자 그랬어요. 자, 1년은 모두 다 한 행이 이름보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글자 수는 3글자, 4글자, 5글자 정도로 아주 짧다. 호흡은 느리다. 자, 그 다음에 나번은 한 행이 삼음보를 이룬다. 물론 사연에는 한 행이 이음보를 이루는 것도 있고 이름보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삼음보를 이루는 거 셋째 줄, 넷째 줄에다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세요. 사연에 셋째 줄, 넷째 줄, 한 행이 삼음보를 이룬다. 그 다음에 11자에서 12자 정도로 길다. 3글자에서 5글자보다는 확실히 길죠. 그 다음에 호흡은 비교적 빠르다. 자, 이렇게 전반부는 좀 짧게 배열하고 그래서 느린 호흡, 후반부는 좀 길게 배열해서 빠른 호흡. 이런 거는 주제 전달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말해보자. 주제 전달에 미치는 효과, 답이 꽤 기네요. 가는 한 행에 가까이 이름보를 배열하여 낭독의 속도를 늦추고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망설이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이 잘 드러나게 했고 이에 비해서 나번은 한 행의 삼음보를 배열하여 낭독의 속도를 높인다는 것은 이제 좀 빨리 읽고 떠나기를 재촉하여 이별의 슬픔을 심화하는 외면적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행은 짧게, 어떤 행은 길게 이렇게 한 배열은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기여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답이 좀 기네요. 그냥 이해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쪽에 보니까 학습활동 3번에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시가 나옵니다. 이거 작년에 했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1학년 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성격은 성찰적. 성찰은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비판적. 자,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마도 기쁨일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슬픔이 이 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고 기쁨이 이 시에서는 부정적 의미죠. 그래서 기쁨을 비판하는 비판적. 그 다음에 의지적. 슬픔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자세로 살아가겠다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박애적. 박애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도 사랑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제재는 슬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삶. 주제는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자 여기서 이기적인 삶을 산 존재가 누구냐? 기쁨이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어요. 자,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슬픔이죠. 자, 특징. 이 시는 슬픔을 화자로 하여 기쁨의 행동을 질책하는, 질책은 꾸짖는 거죠. 왜냐하면 기쁨은 이기적인 존재니까 슬픔은 이타적인, 남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존재인데, 긍정적인 존재인데, 기쁨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부정적인 그런 존재죠. 그래서 기쁨의 행동을 질책하는, 꾸짖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기쁨이 되자가 아니라 슬픔이 되자 이런 얘기죠. 슬픔과 기쁨이 지닌 일반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슬픔은 나쁜 거, 기쁨은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로 나와 있어요. 슬픔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핵심 사항부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자세하게 필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생각이 안 난다면 이 부분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픔이 기쁨에게.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나는 슬픔, 너는 기쁨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슬픔을 주겠다, 뭐뭐겠다, 겠다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여기서 맨 마지막에 운자가 오는 거, 각운이라고 하죠. 다리 각자를 써서 각운. 자, 겠다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슬픔을 사랑보다 소중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역설법이 사용됐다. 슬픔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겨울밤 거리에서, 겨울밤 거리는 너무나 춥고 너무나 황량한 곳이에요. 시련의 공간. 귤 몇 개를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어려운 소외된 이웃이죠.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자,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는 이기적인 기쁨을 이루는 말이에요.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소외된 약자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려주고 싶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어둠은 절망적인 공간, 부정적 상황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나는 슬픔이고 너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는, 여기서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는 주체가 누구냐? 기쁨이겠죠. 소외된 존재에 대해서 공감할 줄 모르는 모습, 기쁨의 모습이에요.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는 소외된 이웃이죠.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사람, 불우이웃입니다.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최소한의 관심조차 갖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는 너를 위해서,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서. 자, 너라는 존재는 기쁨인데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라서 다른 사람을 도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줄도 몰라요. 하지만 너를 위해서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그래서 너가 나쁜 존재이긴 하지만 아직 다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착한 존재가 되겠지. 그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외된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여기서 한방눈은 약자에게는 고통을 주고 강자에게는 기쁨을 주는 존재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한방눈을 멈추게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여기서 봄눈은 한방눈하고 대조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거는 희망을 뜻하고 긍정적인 의미예요.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눈 그친 눈길은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너와 함께 같이 가고 싶다. 너가 누구라 그랬죠? 네, 기쁨이에요.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슬픔의 힘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그래서 슬픔의 가치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작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학습활동 3번에 문제가 1번, 2번 두 개가 나오는데 1번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번, 시인이 슬픔을 화자로 하여 기쁨에게 말하는 형식을 사용한 의도를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말해보자. 화자인 슬픔은 청자인 기쁨에게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인은 슬픔의 말을 통해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시에서 꼭 잊지 말고 알아두셔야 될 게, 슬픔과 기쁨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과는
전혀 반대로 쓰였다는 거. 슬픔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거. 기쁨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고, 슬픔은 화자, 기쁨은 청자라는 거.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빨리빨리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를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자, 잠시만요. 학습지를 또 봐야 되겠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러분들 학습지를 내려받게 하셨죠?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면은 이렇게 빈 칸이 많이 있는데 이 빈 칸을 채워놓도록 해요. 자, 좀 화면을 크게 해볼게요. 아까 다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보시고 빈칸을 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을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같이 풀어볼 텐데 이거 문제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뒤에 해답도 달아놨어요. 정답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순수하게 여러분들 힘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8번만 잠깐 멘트를 하시면은 이게 정서적 상관물이 8번 문제에서 정서적 상관물이 이제 객관적 상관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 중에서는 답이 될 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 찾기는 쉬울 것 같네요. 네. 감정이입하고도 비슷한 개념으로 여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